5월 5주차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는데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본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시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신문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문도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좀 세상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들 모습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미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가 살짝 보이니까 걱정만 드는 거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되는 건 뭐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무너질 것 같고 당연히 무너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의 많은 몰락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치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한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자는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뚜렷이 얘기해야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정치 이야기는 여야가 아니에요. 자기 편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야 그들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선량한 사람들 속여가지고 바보들을 믿는 거죠. 난 뭐래도 너네들은 믿고 따르니까.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으로 정치인들을 바라봐야지 올바른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건 개헌 이야기예요.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일부 정치인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헌이 되면 제 예감인데 우선 기득권이 세습화가 되고요. 사회가 세습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단죄를 못해요. 그전 정권에 대한 잘못한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치인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기업에 의해서 자주지 될 거예요. 정치인은 의리되고요. 그런 게 좀 걱정인데요. 그리고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문제인 거지. 제도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서 야 이제 여야 뭐 상관없이 뭐 기득권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평생 동안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MZ세대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열중하는 이유는 이들 투자를 가장 공정한 게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생각조차 하는 MZ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커서 못하고 주식과 가상화폐는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쉽게 누구나 부를 추적할 수 있어 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강원은 MZ세대의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투자에 대한 시각을 크게 가장 공정한 게임. 남이 하면 나도 한다. 세 번째, 부동산 구입을 위한 디딤돌 등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MZ세대 키워드로 공정, 가심비, 디지털, 부동산 등 네 가지로 꼽았고요. 한편 금강원은 MZ세대의 이 같은 투자 시각에 대해 투명해 보이지만 유리장과 같이 깨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대, 30대는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고 전문화 되려고 이 악물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는 어른이 없어요, 사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가가 최근 일주일간 급락한 채로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코인 열풍을 이끌었던 2030대 세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월급으로 집을 사기는커녕 취업과 연애, 결혼 등 눈앞에 닥친 미래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인 투자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에게 쌍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기의 취업과 연애, 결혼이 힘들어서 이렇게 도박, 투기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정신 나간 거죠. 그거는 핑계예요, 제가 보기엔. 4월 한 달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 평균 거래대금이 약 22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고요. 정부는 가상화폐 내년 소득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며 첫 과세분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되고요.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며 즉 250만 원 초과할 경우 신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가 이제 자체 가상화폐를 만들어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한 행위도 금지고요. 9월 25일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산업 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뭐 소득세 내기도 전에 올해 안에 가상화폐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또 금융위는 거래소에 첫 번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이고요. 두 번째 고객 거래 내역 분리 관리, 세 번째 다크코인 거래 금지, 네 번째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 등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거래소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신고 말소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일부 카드사의 해외 매출이 전달보다 많게는 1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결제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 분석합니다. 가상화폐 카드 결제가 자금 세탁과 불법 카드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드사의 해외 매출은 1조 78억 원, 전달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막차 제대로 해먹자 이 얘기네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혜성처럼 떠오른 디파이. 디파이가 이제 폭락장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담보로 맡긴 가상화폐를 모두 잃어도 책임질 기간이 없는 등 디파이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파이 예치금은 29일 기준 610억 달러, 약 70조 원에 집계됐어요. 디파이 핵심은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이 없다는 점이고요. 시장 급변이나 서버 중단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투자자 몫입니다. 너네 탓이야 이거라고요. 국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한행컴퍼니가 국내 우유시장 점유율 2위 남양유업을 인수합니다. 인수 대상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고요.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은 최근 일단 구설과 악화된 경영 환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국가 채무 및 재정 적자 규모를 재정비하는 임무는 다음 정부가 떠안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질 큰 폭의 국가 채무 증가세에 2025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은 60% 이내를 유지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정부가 아마 빚을 어마어마하게 남겨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빚의 폭탄이 올해 안에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정부가 책임을 지죠. 최근 4년간 시중은행이 중도 상환 수수료로 번 돈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5대 은행들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수수료를 각각 0.2%,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자에 대한 세수 의존 현상은 근로소득세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부자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면세자 비중은 사실상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정부가 건전한 소득세 세수 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죠. 2019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5%였고요. 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면세자 비중이 36.8%였어요. 36.8%가 세금을 안 낸다고요. 이는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36.8%는 투표권을 없애버려야 돼요. 소득세 면세자가 많을수록 세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져 정책 결정에 왜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로마사를 읽어보면 느낀 게 있어요. 소득 관련된 세금은
넓게 얇게 징수해야 됩니다. 좁게 많게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은. 지난해 김치 수출이 역대 최대액을 찍은 데 이어 올해도 4월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올해 4월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이 현행 15%에서 30%로 2배 인상됩니다. 이에 이제 현재 평균 공시지원금을 32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 15%에 해당하는 평균 48,000원, 그러니까 7만원 요금제 기준이에요.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촌, 어촌 가구의 평균 소득이 동반 10%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국저축은행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의 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으로 매각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축은행이 이제 무너진 거죠. 넘긴 것 같아요. 이유는 현 2세 경영인이 운영 중인데 3세로 경영권 승계 시 상속 증여세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900억 원까지 증여 양도세를 낼 수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상속 재산 규모는 3조 4,134억 원에서 21조 5,380억 원으로 6.3배 증가했고요.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도 3조 6,723억 원, 그래서 2000년 5,137억 원에 대비 7.1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전파된 이후 소상공인 폐업이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1%가 폐업했어요. 증가했대요. 폐업과 관련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은 건수 역시 5배가량 증가했고요. 코로나19 이후 최근 오히려 폐업률이 줄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아니 이런 주장하는 정부 측 인사는 어떤 놈이지?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 2020년 15,03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배 이상 증가했죠. 2020년 사업정리 관련 컨설팅 받은 건수는 2019년 대비 30.7%,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은 건수는 488%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영업자 폐업률이요. 드러나지 않은 거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설계사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설계사 증가는 한계에 내몰린 서민,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생업전선에 뛰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설계사 수가 늘면서 지난해 말에는 손보설계사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서기로 했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는 월평균 533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 5천명 줄었습니다. 7만 5천명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창업보다 폐업이 7만 5천명 많다는 얘기죠. 국내 30상장사 중 23개사에서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가 전년 대비 5.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직원 1인 평균 급여가 전년 대비 35%나 올라 1억 원을 넘어서면 연봉 상승률 1위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NC소프트, 네이버, IT 업계 기업들이 차례로 연봉 상승률 2, 3위를 기록했어요. 한쪽에서는 폐업이 5배 이상 많아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월급이 전년 대비 5.8% 오르고 1억 원 이상 넘고 원래 노동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 IT 업계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업계가 지금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데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조업 관련된 사람의 연봉이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IT 업계, 금융업계 상승한다는 거는 안 좋다 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1년 만에 최고 6배 이상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액화 천연가스 발전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다시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결국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나옵니다. 올 여름이 최대로 덥다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도 올해 제일 많이 올 거예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에도 가계빚이 1년 새 154조 원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불어났습니다. 주식, 부동산, 비투 등 자산시장 급등에 올라타려는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에 작은 충격에도 가계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계 신용 증가액은 1년 새 153조 6천억 원 증가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고요. 문제는 미국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며 한국과 미국 금리 인상 시점도 덩달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리가 상승되면 가계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될 전망이고요. 금리 1% 상승 시 가계이자 부담은 11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품 3대장으로 불리는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코로나19 유행 시점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대 7번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재꼈죠. 같은 기간 각사 대표 인기 제품 가격은 평균 20에서 30% 상승. 그중 인상폭이 무려 50%가 넘는 제품도 있었어요. 특히 에루샤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명품 큰손 국가들 중심으로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느며 자사 이익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한 거죠. 기업이 이익을 먼저 챙겨야죠. 지난해 에루샤는 가격 인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매출 2조 3,953억 원과 영업이익 4,343억 원을, 루이비통은 177%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증가를 올렸고요. 샤넬이 33%, 4%, 에르메스가 16% 기록했습니다. 명품을 사되 인간이 명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부 인기 명품의 중고거래 가격이 정가보다 많게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품 업체들이 저는 이런 얘기 보면은 너무 웃겨요. 자기들이 호구되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명품 업체들이 중고 명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국 등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엄격히 통제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명품 업체들이 중고거래 가격 추이를 살피면서 수요 정도를 파악해 공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여튼 심리적으로 머리도 좋네요. 이에 명품 중고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고조되고 명품을 향한 과도한 수요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로 무조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허황된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황된 사람이 많으니까요. 허황된 제품, 허황된 걸 부추겨야지 많이 팔리죠. 부동산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치솟은 집값을 잡지 못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 해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총 1418건으로 집계됐고요. 현 추세면 올해는 지난해 2931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중도 해지가 늘어난 건 집값 상승률이 연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서울 지역만 보면 주택연금 이용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2019년 152만, 2022년에는 이제 172만 원이었습니다. 여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 비율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가격 기반 종부세 부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국 52만 6천 가구로 전체 주택 중 한 3.7% 정도입니다. 그러나 공시가 기준으로 상위 2%를 추려내면 대상 가구는 62만, 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에 이제 정부 측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욕이라도 안 먹죠. 리모델링, 임대사업자 등 그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쏟아진 규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또한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여당 주도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쏟아진다는 우려도 많고 시장에 엉뚱한 혼란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뒤 안 맞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 소개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되네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리모델링 사업성 직결하는 내력벽 철거 허용 결론 2년째 안 내고 있고요. 임대사업자 만기 후 6개월 내 매각 의무인데 매물 유도한다며 계약 갱신 청구권 등으로 팔기 어려운 환경 조성하고 있고요. 임대사업 자진 말소 어려운 경우 LH가 매입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조직 축소 논의하는 LH에 부채 높이는 사업 추가. 이런 것만 봐도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정책에 있어서. 임대 등록 사업자 유형 중 빌라 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내주는 매입 임대 제도가 폐지됩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수준은 최대 20%포인트로 이제 늘립니다. 사업말 기준 등록 임대주택 자동말소 대상은 아파트가 11만 6,048가구, 비아파트가 38만 4,660가구로 총 50만 가구가 당장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일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나. 이마저 안 될 경우 집주인들은 파산하고 주택은 공매에 넘겨집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파산과 경매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년간, 길게는 8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발 그리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들어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전세 수급 지수가 5월 들어 반등했습니다. 전세 공급자 대비 전세 수요자가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이 지표는 전세난의 가늠자예요. 4월에 이제 166.9에서 5월에 171.4 확 증가했죠. 수치가 100 이상이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이런 가운데 여당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세 공급은 더 줄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불안은 강남의 이주 수요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이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소속 기간 변경으로 실제 세종시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도 재테크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세종시에서 근무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서울에 소재한 부처는 금융위원회,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인데 일각에서는 이들 부처로 소속을 변경한 공무원들 중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은 사례를 전수조사를 통해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비리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세종시 아파트 값은 지난해에만 평균 44.9% 올라 전국 최고 상승세를 기록. 공시가격은 70.25%나 상승해 전국 최고치로.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19.5%. 3배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하남 IC에서 양재 IC 구간을 지하화하는 구상을 결국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재 IC, 이남부터 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가 발표했기에 인근 지역 주민과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통계 데이터 센터인가? 거기에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그걸 한번 인구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1인 가구가 많고 서울 외곽, 경기도 쪽은 4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서울시의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데가 보니까 화성이더라고요. 동탄보다는 화성 쪽 어디지? 아무튼 그 구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성 쪽이
경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6월 달에 좀 약간 친구한테 방문할 생각인데요. 인천 들렸다가 김포 들렸다가 화성을 한번 갔다 와 보려고요. 제 사업적인 미래성 때문에요.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조만간 발표할 재건축 촉진 방안을 통해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23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데 정책의 방점이 찍혔고요. 한편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완화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지역은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주택 분양가의 20%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40년에 걸쳐 나눠내는 이른바 초장기 지분 적립형 주택을 추진합니다. 제가 이거 풀어서 해석해 드릴게요. 20% 내고 40년 평생 금융노예 되라 이 얘기죠. 또 청년에게 연 2%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폐지하고 상설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에게는 이제 40년 동안 돈 받겠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를 40살인가? 제가 지금 42이거든요. 40살 돼갖고 샀어요. 제 돈으로. 부모님 돈, 어머니 돈 안 받고 샀죠.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스스로 돈으로 집 산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물어보니까.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샀다는 게 뿌듯합니다. 제가 뭔 얘기 하고 싶으냐면 20대 청년층, 20, 30대 청년층에는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월세나 아니면 뭐 전세나 좀 작게 시작을 해야죠. 처음부터 좋은 집 살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분양받고 처음에 흔집부터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 30대는 열심히 저축하고 자기 개발해야죠. 집은 나중에 사도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 생각이 틀렸다 생각하면 본인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패닉 바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가 1992년 1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되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까지도 이제 빠르게 동나고 있고요.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급등하면서 나타난 패닉 바잉으로 인해 그동안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지 못했던 미분양 매물까지 소진되는 형국입니다. 외국 소식입니다. 제네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지속되고 올해 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축소죠. 달러를 빨아들이겠다 이 얘기인데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으면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이른 연말,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보다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공급을 제한적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 하락, 주택 선호 사상 등이 강해지며 미국 전역에 걸쳐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배악가는 우려를 표명했고 인위적인 주택 가격 상승 억제책은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전 중세 때 그 흑사병이 돌 때 중심 도시 지역은 서민들만 죽어 나왔고요. 돈 있는 고 귀족들은 다 외곽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저도 똑같이 미국의 집값 상승한 이유는 도시 안에 있는 집값이 아니고 외곽에 있는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시내 안 살고 돈이 있으면 외곽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인구가 20세기 이후 팽창을 멈추고 감소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요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고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유령도시가 발생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195개국 중 183개국이 한 국가가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중국 현재 14억에서 2100년 되면 7억 3천만 명, 그러니까 반토막 예상이고요. 반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요때 시점이 되면 출산율이 늘어 중국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인구 관련된 내용의 이제 책을 읽어 보니까 다 줄고요. 늘은 나라가 있어요. 터키가 늘고 있고요. 터키도 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그 다음 미국인데 나머지는 다 인구 줄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느는 거고요. 출산율이 높아서 느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딱 보니까 나이지리아네요. 나이지리아 아니면 이제 터키 아니면 베트남, 미국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원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5일 거래 연속 WTI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가 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미국 정보기술 공룡인 구글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반독점이라는 두 소송 리스크로 연신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불공정 경쟁 과징금 혐의, 영국에서는 개인정보 부당 사용 조사, 미국에서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를 둘러싼 반독점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 공세입니다. 아마 주요국에서는 IT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이런 소송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일반 시사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골프장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면서 회원제 골프장 갑질이 크게 늘어 회원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항의나 분쟁을 넘어 소송까지 이른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유는 골프장에서 많은 골퍼가 몰리며 이제 부킹 전쟁이 펼쳐지자 회원제 골프장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할인을 많이 받는 회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돈이 되는 비회원과 단체팀을 최대한 많이 받아 수익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그럼 굳이 그럼 회원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가 비대면 외식을 촉진하기 위해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2만원 이상 4번 결제하면 1만원을 돌려받는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무슨 이벤트인지. 국내 대학에 들어온 기부금이 한 해 동안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4곳 대학이 전체 기부액 중 30%를 차지해 기부액에서 대학 간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위가 서울대 1121억, 2위가 가톨릭대 789억, 3위가 고려대, 4위가 연세대. 이 사회가 어디든지 빈부격차가 심해요.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의학계열과 수의대 모집 인원이 전년보다 1,700명만은 37% 증가한 6,608명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3 재학생 인원의 1.5%에 이르는 수준이죠. 이렇게 의대 쪽 학생들을 많이 늘려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의료비가 싸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격 의료를 위한 대비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부터 초, 중생까지 인공지능 학습 진단 서비스가 확대가 됩니다. 학생들은 무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개인별 학습 역량에 적합한 EBS 강의를 추천받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풀이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학습 진단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학습 진단하고 얘네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공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진단받는 걸 학교에서 참고해갖고 학교에서 가르쳐줘야죠. 학부모한테 가갖고 얘 학습 진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진단을 아이들이 받았으니까 우리 애는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진단 받았습니다. 결과 이렇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뭡니까? 사교육 받아라 이거잖아요. 아니면 자기는 진단만 했다 이 얘기인데, 이왕이면 그 해당 선생님이 이런 진단 받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2020 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 설계 제도가 개편돼 모든 학생이 복수 전공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학생이 스스로 전공 설계 가능해집니다. 서울시청 교육청이 자유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한 8개 학교에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8개 자사고 간 소송 1심은 모두 자사고 측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4연패예요. 근데도 계속 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 대상 1호가 조희연 교육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고집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11월 예정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도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지난해 치른 수능에서 재학생은 39만 명, N수생은 14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살이 9년째 우리나라 청소년 이제 9에서 24살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와 직업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고요. 2019년 청소년 사망자는 1953명, 사망 원인은 자살, 안전사고, 암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48.4%가 학교 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만 봐도 그래요. 정말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버티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지겹게 공부하고 효과도 없고 비효율적으로 버티는 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시키는 사교육도 문제고요. 그렇게 시키는 공교육도 문제고요. 그걸 맞다고 믿는 학부모님도 피해자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피해자죠.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만 들어요. 이런 거 보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학원에서 저번 주 일주일 동안 면담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 유튜브 화면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 모습이 어떤지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